안녕하십니까. 아트TV 시청자 여러분, 구필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주에 인도와 그 다음에 어제부터는 또 베트남에 3박 4일에서 총 5박 6일 이렇게 인도와 베트남을 다녀옵니다. 특히 인도는 지금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죠. 인구 대국이 중국이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가 또 영국 식민지를 오래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식 어떤 무기 체계가 맨 처음에 있다가 현재는 러시아chế, 냉전 때부터 러시아chế, 소비에트 설계의 무기 체계를 계속 갖고 운영을 해왔는데요. 지금 급속하게 미국식, 네이토식 서방제 무기 체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24일 개전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의 후폭풍의 연속이겠죠. 왜냐하면 러우 전쟁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러시아제 무기 체계가 러시아 소비에트 설계, 냉전 시대 때 설계된, 그리고 현대 러시아제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기 체계가 유럽 네이토가 사용하는 미제 무기 체계에서 정말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소비에트, 그러니까 예전 소련식 무기 체계를 운영하고 있던 많은 나라,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인도가 되는데요. 그 나라들이 급속하게 이제 서방제, 즉, 미국과 네이토식 밀스펙이라고 그러죠. 무기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식 지금 무기 체계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기 체계는 US 밀스펙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식 무기 체계의 스탠다드를 그대로 따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국방과학연구소의 K1 전차, 제가 이제 초기에 K1 전차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 전차도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GDLS사에서 설계한 그 전차가 바로 지금 K2의 흑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K2 흑표라고 정확히 이제 얘기하기가 그런 게 K2 흑표는 K1 전차의 이제 88식 전차죠. K1 전차의 이제 아들뻘이죠. 그래서 K1 전차 사업은 미국의 설계는 미국의 GDLS, General Dynamics Land System 지상 무기 체계부에서 설계가 됐고 GDLS는 또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지금 계속 에이브람스 탱크가 미 육군의 주력 전차죠. M1A1, M1A2, 그 다음에 M1E1으로 지금 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 체계는 탱크, 전차, MBT라고 그러는데요. 메인 배틀 탱크. 이 MBT서부터 해서 소총부터 모든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는 미국식 US 밀스펙에 의거해서 그 스탠다드에 의거해서 제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무기 체계가 유럽뿐만 아니라 폴란드죠. 특히 폴란드의 거의 45% 이상 우리나라 작년 무기 수출의 45% 이상이 폴란드로 갔는데 주로 전부 다 지금 우리 무기 체계가 중동, 그다음에 동유럽 쪽으로 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미로도 가고 있고요. 특히 잠수함, 근데 이 K 해양 방산 쪽에 잠수함이나 이쪽은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 잠수함의 원조는 독일이죠. 독일 하데베 지금의 TKMS라고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독일 북배 KIL 킬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킬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킬은 독일 유보트 2차 대전 때 악명을 떨쳤던 유보트를 제조하는 그 항구 도시였죠. 지금도 독일의 타입 20부터 213CD까지 212, 213까지 전부 다 킬 하데베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데베는 지금
티센크루프 회사로 인수 합병이 돼서 지금 이름을 TKMS,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새로운 회사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킬에 갔을 때도 예전에 K1 전차를 만들 때 그 엔진이 독일의 MTU 엔진을 쓰거든요. MB871 KA501이라고 하는 42리터 42,000cc 42,000cc의 디젤 엔진을 쓰는데 그게 MTU사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MTU사가 모토렌 운트 트루비넨 우니온 GmbH라고 그 좀 이름이 긴데 그 회사 이름이 MTU 회사의 그 MTU 디젤 엔진이 거의 모든 우리나라 육상, 해상, 함정까지 그러니까 전차서부터 해상의 함정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그 독일에 갔을 때도 그 킬에까지 가서 잠수함 엔진을 보고 온 적이 있는데 구축함, 순양함, 호위함까지 프리기트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 MTU 엔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히 K2 흑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진을 국산화에 완전히 성공을 했는데 그게 2011년도에 들어서 이제 무려 국산화하는데 거의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엔진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데 파워팩이 그렇게 국산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국산화에 성공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도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체결을 MOU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 분야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좀 약간 기온이 내려가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그 스튜디오가 있는 여의도로 제가 이제 보통 어디 있냐면 국방부 용산에 나가 있거든요. 제가 그 국방부 기자실에 있어요. 기자실에 이제 제 책상도 있고 해서 거기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여기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오는 과정에서 좀 창문을 열고 운전했더니 이제 미세먼지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좀 아투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십시오. 제가 걱걱거려도 최대한 자제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도라는 나라가 진짜 엄청나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세계 일단 인구로도 뭐 14억 인구가 넘는 중국을 이미 초월했죠. 근데 인도는 중국하고 달리 우리하고 윈윈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러시아와 좀 비슷한 상황이죠. 중국은 우리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경쟁 관계로 가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compatibility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지만 서로 윈윈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도에 가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그다음에 뭐 최태원 회장은 이제 베트남에서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LG의 이제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이렇게들 만나서 회장 그룹까지 해서 그 재계 인사들하고 우리 모디 총리, 인디아의 모디 총리하고 또 따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사업화를 위해서 실질 협력을 위해서 따로 회의를 가졌다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 재계의 회장들이 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하고는 굉장히 앞으로 향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같이 가야 될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유튜브로 한국, 인디아, 특히 방산 협력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미국하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 약간 지금 약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란 전쟁이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이 지금 뭐 휴전이 곧 이제 내일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좀 연기를 했는데
이 쟁점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보시면은 이란하고 미국의 지금 쟁점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 후에 평화 협정과 보상 문제가 있어요. 전쟁 평화 협정과 이제 보상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타결이 쉽지 않다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이 바로 될 것이다. 아니면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후로 계속 지리한 굉장히 오랜 기간 배상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그 협상이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맨 밑에 보시면 합의가 지금 불발 시에는 전쟁이 그냥 재개가 되겠죠. 재개가 되고 이란 측은 이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미국의 걸프 동맹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는 안 건드릴 거예요.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막 이런 데에 드론하고 무인기하고 탄도탄 공격을 계속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련 입장을 좀 보면은 PD님 맨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화면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뭐가 나냐면 전쟁 배상금 평화 협상과 보장 문제가 나옵니다. 평화 협상과 보장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시면 미국 측은 평화 협상에 미국, 이스라엘, 걸프 동맹국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금지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 협력하는 무장단체 지원을 중단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란은 중동 지역에 최소한 3군데 이란을 지원하는 시아파 국가들이 있어요. 시리아하고 이라크하고 그다음에 예멘 쪽에 있거든요. 후티 반군 이런 데가 전부 이란에 협력하는 무장단체예요.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런 데가 그쪽이 근데 팔레스타인 하마스 얘들이 지금 레바논 쪽에 나가 있죠. 그래서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쪽에 있는 이런 실질적으로 이란에 협력하는 무장단체죠.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을 중단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란 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의 하마스,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 이걸 이제 저항의 축이라고 하거든요. 이들 국가들 시아파 전반에 대한 불가침 원칙에 대한 확대를 적용을 해라. 이 얘기는 미국한테 하는 얘기도 되겠지만 주로 이스라엘 쪽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향후 군사 공격 정권 교체 시도를 금지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란이 미국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하고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쪽이 돼야 이제 평화 협상과 이제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좀 실질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상과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결이 완전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란과 미국과 이란이 지금 대화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이 거기가 이제 사우디가 종족인 시아파 회교국이 파키스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시아가 있고 사우디가 이제 종주국인 순위 국가들이 있는 이집트에서 제가 5년간을 체류를 했어요. 5년간 체류하면서 회교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디플로머시, 외교와 국방과 안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 순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 얘네들은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지난 2000년간 싸워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시작이 되면 서로 간에 싸움을 멈춥니다.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그게 1, 2, 3, 4차 중동전 때 그랬고 1, 2, 3, 4차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전쟁에서 중동 국가들의 종주국이 바로 이란도 아니고 사우디도 아닌 이집트였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결국 이제 완전히 패했죠. 이집트가 완전히 패하고 이제 이집트가 이제 결국은 친미 정권이 이제 된 것입니다. 지금 무바라크 때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집트는 그렇게 해서 이집트가 지금 상당히 중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란이 무려 지금 전쟁 배상금으로 400조 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400조 원. 그러니까 약 2,700억 달러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2,700억 달러. 근데 그 중에 한 1,300억 불, 1,200억 불, 그러니까 그 중에 약 한 200조 원이 좀 안 되는 돈인데, 200조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은 사실상 이란 돈이에요, 이란 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란의 돈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경제 제재, 금융 제재를 시작한 게 197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권이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정권이 신정체제로 바뀐 게 79년 아닙니까? 그때 호메이니가 넘어가면서 미국이 경제하고 안보 이쪽 특히 경제 금수 조치를 내리고 경제 제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35년 이상 경제 제재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란이. 그래가지고 그 이란이 79년 때까지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이제 그 석유를 판 그 대금들을 회수를 이란이 못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 제재를 했기 때문에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무려 1,200억 불. 그러니까 그 돈이 약 200조 가량이 됩니다. 200조. 그 돈 중에 상당수가 또 우리 한국에 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원유를 수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까지 합하면은 이란이 미수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미수금, 원유 대금의 미수금이 약 200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휴전이 일단 되고 전쟁 보상금을 미국이 이란이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약 4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0조 원은 이란의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200조 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요번에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파괴된 민가들입니다. 군사시설 아니고요. 제외한 민가들, 그다음 민간 시설, 교량이랄지 발전소랄지 이런 많은 그 도로랄지 이런 민간 그다음에 교육기관, 학교도 많이 이제 뽀개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 비용이 약 200조 원 되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지금 조달을 지금 미국이 하려고 그러냐면 중동 국가, 그러니까 형제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는 돈 많은 국가들은 사실 다 사우디가 종주국인 수니파 국가들이에요. 주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뭐 오만,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돈이 있지 사실 이란과 같은 시아파 국가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가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 일단 걔네는 그 석유가 나와도 그렇게 많은 양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0조 원, 나머지 200조 원은 아마 그런 주로 이제 순위파 국가들에 의해서 이제 국가들의 모금을 해서 이란에 주려고 하는 것들이 미국 국무부 쪽의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란 전쟁은 뭐 트럼프 의도대로 미군이 철수하고 트럼프가 휴전 성립하고 우리 승리했다고 빠지면 되겠지만은 실제로 미군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엄청나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역시 이제 이스라엘이 떠맡게 되겠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향후 발생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미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의 후유증은 상당 기간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제 중동 국가들을 많이 그 일 때문에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 순위하고 시아파들 사이의 반목과 질시, 그다음 실제로 계속되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피폐됐는데 요번에 그나마 이제 그 시아파들을 완전 컨트롤했던, 그러니까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다음에 예멘, 이게 전부 다 시아파들이 이제 섞여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그 종주국인 이란 자체가 완전히 거의 경제가 이제 괴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다음에 예멘은 홍해 쪽을 또 컨트롤하거든요. 그 끝단에 있어요. 홍해 그 수에즈 운하에서 쭉 내려오면 그 홍해 끝단에 예멘이 있거든요. 그 후티 반군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상황은 상당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을 앞으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쭉 말씀드리고자 한 왜 의도는 뭐였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세계 국방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2027년도 미 국방비를 1,400조로 약 지금 1천조, 올해가 1천조거든요. 미 국방비 1천조인데, 천조국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1천조인데, 무려 40% 증액을 미 의회에 요구했어요. 1,400조 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올해 국방비가 작년에 60조 원 조금 넘었고, 올해 국방비가 66조, 67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조가 올해 미 국방비고, 내년에 1,400조가 됩니다. 내년에 1,400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도 러시아 때문에 유럽도 향후 10년간 계속 그 디펜스 버짓, 그러니까 방위비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지금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방비 GDP에서 차지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뭐 정말 낮고 그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이 2%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향후 10년간 그 2%에서 3%, 4%, 5%까지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무기 수출에 작년 무기 수출의 약 40%가 넘는 무기를 수입해간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GDP의 4%가 넘어요. 국방비가. 한국은 지금 2.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미 전 세계는 유럽도 그렇고 이제 미국은 이미 뭐 GDP에서 3% 4%가 넘었고요. 한국도 2029년, 2030년이죠. 이제 4년 내에 우리 국방비는 100조가 넘을 것입니다. 지금 올해 67조인데 100조가 3년 내에 넘을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인 군비 증강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군비 증강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냉전이 미소간 냉전, 콜드워가 1989년, 1990년에 끝나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2년 1월까지는 우리가 무려 31년 이상 평화 무드에 있었거든요. 완벽한 평화 무드에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깨진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다음에 그게 러시아가 일찍 전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마무리 못한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네이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동구권 유럽, 폴란드서부터 루마니아까지 전부 다 쓰던 예전 소련 설계의 탱크라든가 장갑차, 야포들을 전부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거를 우리 한국 K방산하고 미국 US 스펙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이 지원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특히 미국은 위성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하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팔란티어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군사 C4I를 작동하면서 그 안에 인공지능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설정해서 그걸 타겟팅해서 공격 명령까지 제한을
실제 커맨더, 지휘관한테 제한까지 주는.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금방금방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해주는 소프트웨어는 클로드, 엔스로피의 클로드하는 인공지능 전쟁을 미국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우 전쟁에서. 그 인공지능 전쟁, AI가 개입된 인공지능 전쟁은 미국이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입증이 됐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그때 공격해가지고 바로 반나절에 그냥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압승을 했죠. 그 다음에 이란도 전격적으로 미국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수뇌부를 전부 다 거의 경멸을 한 거고 순식간에 2월 28일입니다. 바로 이제 벌써 이제 4월 지금 뭐 4월 22일이니까 벌써 이제 2달 조금 안 됐는데요. 이제 뭐 벌써 한 7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이라고 하는 그 대국, 한때는 페르시아 왕국이었죠. 그런 제국을 그냥 바로 한 2, 3일 만에 완전히 그 수뇌부를 거의 90% 이상을 그냥 그 인공지능 전쟁으로 표적을 획득해서 완전히 일타격 정확하게 가격을 해서 한 그런 인공지능 전쟁을 지금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의 어떤 이런 디펜스, 우리 방위 시설일 때 방위 이런 것들이 현대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런 인공지능 전쟁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국방이 아직까지 많이 좀 멀은 것 같아요. 지금 팔란티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인공지능을 전쟁을 수행하는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한국에는 없어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제가 이제 기사에도 한 달 전에 썼는데 그 삼성 SDS가 지금 그 팔란티어가 하는 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타이탄이라고 하는데 K 타이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팔란티어하고 협력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컨텐츠 내용들이 그거는 저도 취재를 해야 되는데 취재가 그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나 이제 엄격한 보안이 돼가지고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 보안이 방산 보안은 진짜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방첩사에서 상당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기업들 내에서도 굉장히 그 방산 쪽, 뭐 요즘은 뭐 연구시설, 민간 연구시설도 그 어떤 그 보안이 시큐리티가 엄청나게 강화돼 있죠. 하물며 뭐 방사는 얼마나 강화가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삼성 SDS에서 지금 K 타이탄이라고 해서 팔란티어 여러 가지 타이탄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습득을 해서 개발 중인 것으로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대한 기사는 참고로 찾아보시면 이제 제가 쓴 기사를 찾아보시면 좀 더 좀 밀접 취재를 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면은 그 인도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인도 쪽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 그러니까 탱크라든가 미사일, 장갑차 이런 것들 하드웨어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 들어와서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전쟁입니다. 인공지능 전쟁. 여기에 대한 개발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인도가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엄청난 강국입니다. 인도가요. 인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인디아 내에서는 안 그런데 미국의 지금 그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구글서부터 팔란티어는 물론이고요. 이런데 지금 인도 출신의 그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그 인도 사람들이 또 한국인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현대자동차도 이제 그 첸나이에 이제 크게 공장을 3공장까지 지금 착공해서
인도 그 총리를 초청한다고 정의선 회장이 그저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인도하고 한국하고의 방산 협력은 진짜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실제로 인도 방위 산업을 뭐라고 한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폭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도의 방위 산업 폭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잠자는 사자다. 방산 부분에 잠자는 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인도가 항공모함도 만듭니다. 탱크 아준이라고 하는 탱크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트 전투기도 만들어요. 제트 전투기도 만드는데 문제는 인도의 생산 기술이 또 인도는 이 인공위성, 그러니까 로켓도 쏘아 올리고 그렇습니다. 인도가 어떤 나라냐면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50년간 수행을 해왔거든요. 인도가 파키스탄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도는 탄도탄을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완성을 해서 거기다가 원자탄, 핵폭탄, 핵탄두를 장착을 한 핵국가예요. 그러니까는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IAEA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도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핵국가로 분류를 해줍니다. 정식으로 핵국가로 인정을 해줘요. 그만큼 이제 인도는 이미 군사적으로 세계적인 강자거든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둘이 두 국가가 수십 년간 국경 분쟁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사상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양쪽이 핵국가지만 핵은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죠. 왜냐하면 핵을 사용하면 서로가 공멸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수단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싸우는 거 보면은 실제로 국경에서만 싸워요. 국경에서만. 실제로 더 심각하게 발전을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핵폭탄을 서로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인도에 그러면 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재래식 무기를 좀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국경 분쟁을 할 때 쓰는 무기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인도하고 파키스탄 국경이 어딥니까? 저기 히말라야 섬에 파미르 고원지대에서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걔네가 국경 분쟁이. 근데 거기가 그 고도가 1000m, 2000m가 아니에요. 그 산맥에 거기서 싸우고 있거든요. 막 3000m가 넘는 데서 서로 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탱크나 포를 거기에 이제 실려서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야 되는데, 탱크 같은 경우 한 번에 가벼운 것도 60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K2가 이제 57톤, 58톤 이 정도 되고, 약간 이제 분해를 해서 간다 하더라도 헬기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육상으로 못 올리죠. 그 다음에 야포도 그렇죠. 야포도 105mm 같은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국경선이 넓고 워낙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155mm 정도의 야포를 갖고 올랐는데 무게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헬기를 통해서 이제 올리는데, 인디아가 우리 하나 에어로에 155mm 자주포를 갖다 쓰면서 파키스탄, 중국제 152mm 자주포를 쓰는 중국의 완승을 거뒀어요. 인디아가 파키스탄 육군의 그 자주포 대비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는 또 특히 자주국방이라는 그 기체 아래 수입을 완제품을 거의 안 합니다. 그건 한국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100%는 잘 수입을 안 하죠. 우리 절충 교육을 통해서 다 로컬라이제이션, 다 이제 국산화를 이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한 이제 방산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도도 러시아제 미그 29 풀크럼 이런 제트 전투기를 수입을 하면서 제트 엔진도 자체 생산을 합니다. 탱크도 아준이라고 하는 2세대, 3세대, 2.5세대 약간 좀 전차가 후전인데 생긴 거는 멀쩡해요.
우리 그 레오파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하고 좀 비슷하게 겉에는 생겼는데 성능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직 성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특히 이제 FCS 파이어 컨트롤 시스템 사격 통제 적중률이라든가 그러니까 사격 통제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엔진 같은 것들이 국산화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 K1 전차 때도 좀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업체들 현대 로테마하고 그다음에 현대 위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다음에 크리트라 그래요. 한국 생산기술연구소 그다음에 뭐 저기 복합 소재 개발하는 재료연구소 이런 데서 다 합쳐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지금 명품 전차와 명품 자주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인도는 좀 그런 것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끝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이 다른 민수 제품도 그렇지만 방산 제품은 끝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애큐러시, 그 명중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도도 맨 처음에 K9,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삼성 중공업에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하나그룹이 인수해가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제작해서 수출했는데 완제품을 안 했고 인도 현지에서 다시 재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바지라라고 해요. 바지라. 이렇게 이제 바지라라고 이제 바즈라죠, 바즈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실제로 우리 K9 자주포입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명중률로 해서 파키스탄 육군, 중국제 야포를 갖고 있는 파키스탄 육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바지라 그 1첩은 100대를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요번에 이제 200대 추가로 200대 추가로 아마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가 거의 그 계약을 따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현지 생산은 인도의 이제 L&T라고 하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은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엠바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언론 쪽에서 얘기하는 그 숫자 이런 것까지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방산 업체에서 하나그룹이나 이제 뭐 우리 현대라든가 현대로템이나 이런 데서 숫자 특히 LIG 뭐 넥스원 뭐 지금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죠. 이런 데서는 제발 숫자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저도 숫자는 얘기는 못 드립니다. 얘기는 못 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냐면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리고 회사에서도 공표를 정식적으로 안 해요.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숫자까지인데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인도에서 그 바스라를 만드는 인도 회사가 L&T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걔네 다 나옵니다. 거기서는 역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기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기사가 인도라든가 현지 기사가 꼭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사를 쓰냐면 현지 L&T 회사 거기에 보도에 따르면 요런 이제 코멘트를 반드시 붙이죠. 우리 소스 같은 건 거의 100% 맞는 정통한 소식이지만 현지 소식통은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그 코멘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나 독자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최대한 정확한 정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오 복합이라고 있잖아요. 비오 복합. 그 드론도 쏠 수 있고 30mm 대구경인데 그게 그 인도 단거리 지대공 화기 소요 제기 사업의 비오 복합이 유일하게 성능 테스트에서는 그게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정치적 이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인도와 러시아 간에 걔네는 뭐 수십 년간 군사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제의 대공 화기 무기는 제데스유 23-4라고 하는 어떤 이런 4連장 대공 화기들이 있어요. 그건 특히 이제 중동전에서도 엄청난 그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비오복합은
레이더, 그러니까 근거리 레이더라든 게 상당히 이제 인공위성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정확한 명중을 갖고 있고, 요번에 또 천무가 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중동에서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랄지, 이런 탄도 요격해야 하는데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인공위성하고 서로 인터랙션, 서로 연결이 돼야만 그게 그 정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상 레이더 갖고만 그게 안 돼요. 그 정확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중에 하늘에 있는 그 인공위성과 합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정확성을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인데 러시아제는 제품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성능도 입증이 됐지만 근데 그거는 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 얘기고 지금은 공지 합동 그런 레이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그런 정확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탄도탄 자체도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다음에 궤적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올 때 뿅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면 이게 중간에서 하늘에서 요격이 되잖아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근데 요즘 미사일은 어떻게 되냐면 지대지 미사일은 이렇게 고도가 낮으면서 한번 퉁 튀겼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퉁 튀겼다가 이렇게 가는. 그거 이제 우리 이제 미사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배치기 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배치고 한번 또 배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도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요격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미사일 하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근무한 사람들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린 미사일 이렇게 일반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포물선 궤적을 이제 프로젝타일로 해가지고 수학이나 뭐 미적분할 때 이렇게 나간다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 이렇게 적어도해서 상당히 인터셉터 그러니까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아가는 궤적에 대한 비정형성은 난 리니어라 그러는데 수학의 물리학으로 난 리니어적인 거를 하려면은 지상 레이더 갖고는 그걸 격파 요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에서 인공위성도 한 5개, 6개가 그 궤적 그 다음 이동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요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그 단거리 지대공하기가 우리가 이제 고배를 먹었지만 향후 다시 이제 인도하고 우리가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서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우리께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잠수함 부자인데 잠수함을 아주 최근에 금주죠. 인도가 이제 잠수함을 한 20조 정도의 잠수함 교체 사업을 했는데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우선 협상자로 발표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지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 확증된 사실은 아닌데 현지 뉴스에 그렇게 나왔으면은 거의 뭐 사실 아닌가 싶고 근데 이게 지금 그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어딥니까? 바로 우리 캐나다 60조 원 사업의 그 캐네디언 패트롤 서머린 프로젝트 CPSP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12척을 조달하는 60조 원에 걸쳐서 60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이제 조달하게 되는데 올 2월 말 3월 초에 그 제안서를 마감을 했죠. 그래서 하나 오션하고 이제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아마 빠르면 다음 달 5월 말 늦어도 6월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도가 이제 금주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인도 잠수함 사업이요. 근데 지금 티센크루프가 선정이 될 것으로 그게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현지 신문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잠수함을 92년도 하대배, 지금 티센크루프에서 들여왔지만은 인도도 잠수함을 독일제를 써왔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독일하고 인도의 마자건 도크라고 하는 MDL이라고 하는 잠수함 그 조선회사예요, 인도의 그 조선회사가 독일의 그 티센크루프의 전신인 하데베 조선소하고 그 킬에 있는 독일 북부에 있는 킬에 있는 거기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협업을 해왔어요. 해가지고 그게 지금 독일이 먼저 그 인도 잠수함 교체 사업에서 이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 걔들은 독일 애들은. 그래서 티센크루프가 지금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아직 확정이 되질 않았어요. 다음 주 금주나 다음 주 초에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요번 4월하고 5월은 격주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문에. 근데 지방선거 6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4월하고 5월은 제가 격주로 합니다. 그러나 요번에는 다음 주에도 제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못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지방선거 생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인도 잠수함 사업에 대한 후속 보도를 드릴게요. 아마 금주에 아마 그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인도 잠수함 사업이 왜냐하면 그 안타깝죠. 만약 우리가 안 낸다면. 그러나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경쟁 구도가 지금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아직까지 캐나다 지금 CPSP 잠수함 초계 잠수함 사업은 아직도 안개 속에 있어요. TKMS하고 독일의 티센크루프하고 우리 하나오션의 장보고 3 배치 2 최신형 우리 성능은 우리께 진짜 좋고 그다음에 우리는 버티컬 론칭 시스템이라 하죠. VLS 그러니까 수중 발사 잠대 지미사일이죠. 그냥 서머린 투 서피스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우리가 갖고 장착돼 있는데 독일은 없거든요. 독일의 212CD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3,500톤 베스톤스 갖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CD 213 CD, 212 CD형은 일단 베스톤수도 1,800톤 정도뿐이 안 되고 현재 개발 중이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우리 장보고 3 배치 2가 잠수함이 훨씬 더 그리고 저는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가 봤거든요. 잠수함 사령부까지 가서 실제로 봤어요. 물론 사진은 당연히 못 찍었죠. 거기는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엄격한 통제하에 잠수함 사령부 내에 들어가서 우리 잠수함까지 안에를 다 들여다 봤는데 저는 타입 209 하데베에서 만든 타입 209 이게 초기에 나왔던 우리 잠수함도 타보고 요번에 장보고 3 배치 2 최신형 잠수함도 타봤는데 비교가 안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뛰어나고 속도도 크고 그다음에 자망 속도도 높고 그다음에 잠수함 밑에서 수중에서 체류 시간도 훨씬 길고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10기 이상 장착이 되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지난달에 진해 해군 기지에서 잠수함 사령부에서 괌을 도착을 해서 보급을 받고 지금 하와이로 가고 있어요. 하와이로 가고 5월 한 20일경에 캐나다 서부 지역 밴쿠버 위쪽에 캐나다 해군 기지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괌에서 보급을 받았어요. 보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또 재보급과 재주유를 받는데 그때는 캐나다 해군 장교와 그 다음에 간부가 2명이 올라탑니다. 캐나다 해군 올라타서 같이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캐나다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제 훈련 작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계속 잘 우리 잠수함이 계속 잘 무사히 잘 도착하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간곡히 기원을 하고요. 그 잠수함에 이제 제가 타봤던 경험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1차로 배치했던 그 타입 209형의 그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면 1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1층 단층이에요. 안에가 들어가면. 근데 우리 장보고 3 그러니까 3세대 배치 2 가장 최신형 우리 잠수함을 보면은 요번에 이제 캐나다 가는 잠수함 보면 2층입니다. 복층이에요, 복층. 안에도 훨씬 넓고 화장실도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승무원들 침대도 좀 발이 뻗고 좀 잘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침대 하나당 3명 정도가 잘 수 있었어요. 초기 잠수함. 근데 지금은 침대 한 개당 1.3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교대로 뭐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어차피 누군가는 12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괜찮죠. 충분히 낫고 화장실 샤워도 좋고 훨씬 낫습니다. 훨씬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뚱뚱하고. 그래서 걔들도 충분히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타입 212CD인지 타입 213CD인지 왜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확증을 못하냐면 아직 개발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 이름을 티센크루프에서 213CD로 일단 제안을 한 것이 같은데 일단 그거는 만들어진 잠수함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212CD는 지금 작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12CD형인데 그 독일 잠수함은 단층입니다. 단층. 예. 그래서 우리 장보고 3 배치 2 최신형 복층 잠수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께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뛰어난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번 인도가 독일 티센크룹을 선택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 인도 간 오래된 그 교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잠수함 자체는 우리께 훨씬 뛰어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누굽니까? 저는 타입 209 독일 잠수함대를 가본 사람이에요. 가봤고 그 다음에 독일 하데베에서 만든 타입 209도 타봤고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가 캐나다에 제시한 최신형 잠수함도 타봤어요. 타보고 안에까지 다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가서 안에서 작전은 안 해봤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거기서 브리핑을 다 받고 한 결과는 뭐냐면 우리께 하드웨어, 우리 잠수함 자체로는 우리가 훨씬 뛰어납니다. 작전 능력도 뛰어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하고 독일하고의 오래된 유대 관계를 우리가 극복을 못한 것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성능이라든가 제품 자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번에 캐나다 그 카네디안 패트롤 서머린 프로젝트, 그러니까 CPS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약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캐나다는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32개국 중에 하나가 캐나다예요. 미국과 캐나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프도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스페인하고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걔네가 그 유럽에. 그게 우리가 지금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해군사령부 소속의 우리 장보고 3의 배치 2가 갈 때 하와이에서 캐나다 해군을 거기서 탑승시키는 것도 하나가 자 우리가 너희들하고 공동작전은 수행은 안 했지만 자 타봐라. 니네가 타보고 앞으로 니네가 우리 잠수함을 채택할 때 독일 것도 좋지만 우리 것도 그 이상으로 좋다. 니네가 우리 잠수함에서 수중과 수상으로 달려보고 거기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침대에서 자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잠수함 승조원들의 가장 피부에 하는 게 뭐냐면 샤워 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이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 안 되게 우리가 좋아요. 제가 다 둘러봤지 않습니까? 훨씬 좋습니다, 우리께. 특히 이제 이 캐나다 측 사람들은 이제 이 뚱뚱하고 애들이 키가 커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일단은 기계들은 우리가 훨씬 나은데 일단 인마들 둘이서 이제 타가지고 경험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에서 프레젠테이션한 그 내용들이 자기들이 니네드가 타보고 실제
그 5천 마일 이상을 한번 달려보니까 어떻더냐. 그래 자기 느낌을 분명히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객관적으로 잘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제가 잠수함 사령부 출신의 이제 제독하고 상당히 친해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한참 후배라 물어봤더니 그 제독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타보긴 했지만은 실제 작전은 참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면 무식하다고 무식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제독한테 우리 쉬운 뭐 그 제독인데 물어봤더니 그거 피곤하니까 수상으로 해가지고 뭐 전쟁도 아닌데 그렇게 위로 가면 공기도 좋고 나와서 승무원들 햇빛도 쐬고 꼭 물속으로만 갈 필요가 있냐 평시에 그랬더니 제독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수상함들은 이제 밑에가 이렇게 설계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나 파도를 타고 이렇게 쫙 나갈 수가 있는데 잠수함은 이렇게 둥그렇지 않습니까? 둥그래가지고 파도 나오는 거 그냥 다 봤는데 그냥 이렇게 기우뚱을 전부 배멀미한답니다. 그 물 위로 조금만 오래 가면 아주 난리가 난대요. 그리고 바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해운대 해수욕장이 아니죠. 강릉 경포대가 아니잖아요. 예? 거기처럼 우리가 파도가 이렇게 잔잔하게 쭉 갔다가 썰물로 밀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태평양 바다가 또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의 물의 3분의 2가 태평양이잖아요. 대서양보다 우리 태평양이 2배 더 넓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게 파도가. 그냥 평일에도 그렇게 큽니다. 근데 잠수함이 아무리 큰 잠수함도 수상으로 가면 그렇게 배처럼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체험은 못했지만은 그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속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2달 가까이, 2달 가까이 물속으로 거의 항해를 하는 우리 승무원들 건강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렇게 긴 작전을 하는 게 없거든요. 잠수함이란 게. 한번 나가면 뭐 아무리 길어야 20일 뭐 30일이죠. 그렇게 막 2달 반 이렇게 가는 작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K 방산, 우리 해군, 우리 해군과 우리 방산 그 하나 오션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엄청난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내렸고 그 엄청난 결정을 우리 해군, 우리 정부, 방사청, 우리 해군, 그 다음에 우리 K 방산 이게 전부 다 지금 삼위일체가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외교부 중요하죠. 왜냐하면 캐나다하고 협상을 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캐나다 나가 있는 그 무관들이 있어요. 무관들도 저는 이제 많이 취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관들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캐나다에서 그 무관들도 그 다음에 우리 코트라 무역공사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대학 교수들, 그 해군 관련, 그 해양 관련 교수들, 그 다음에 언론, 캐나다 현지 언론까지 이게 완전히 한 군데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이런 사람들, 특히 해군에서 리타이어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잠수함이라든가 수상함, 이런 그만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어요. 밴쿠버라든가 이런데, 그 동해안 쪽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섭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왜 그러냐? 독일 애들은 그런 걸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독일하고 캐나다는 해군이 20년이 아니라 40년 같이 작전을 했던 애들이에요. 금마들은. 그리고 서로 알아요. 왜냐하면 캐나다에 독일계 이민들도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북부가 캐나다 아닙니까? 미시간주 그 위에가 캐나다인데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제가 그쪽에서 근무를 했어요. 미시간에서 근무할 때 보면 뭐 사람들이 그랬네요. 너는 어떻게 근무 안 한 데가 없냐? 저는 진짜 실제로 거기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미시간에 있을 때 보면 바로 넘어가면 바로 캐나다예요. 캐나다에서 보면 근데 미시간 얘기를 왜 하냐면 독일 이민들이 미시간에 되게 많습니다. 일리노이하고 미시간에 독일 이민들이 되게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
이게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독일이 이민 19세기 때 영국, 미국, 아메리카를 기회의 땅에 아메리카를 갈 때 가보니까 좋은 땅들을 전부 영국하고 프랑스 애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냐면 진짜 기후가 나쁜 미시간 북부 클리블랜드로 해가지고 그쪽 북부 있지 않습니까? 미시간, 일리노이 그쪽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는 독일 미국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에릭이라고 하는 놈인데 걔가 독일계 후손이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와서 1차 대전 때까지도 거기는 독일어를 썼었대요. 그 미시간 그쪽 북부는. 그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 독일 애들하고 그래서 그쪽 캐나다 애들하고 친합니다. 사실은 친해요. 걔들이. 1, 2차 대전 때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 친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헤리티지라 그러죠. 그런 유산을 전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독자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방위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정부, 정관계 산업이 전부 다 총출동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그 인도의 이제 잠수함 사업은 티센크룹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건 다음 주에 후속 보도하지만 캐나다 사업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로는 분명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헤리티지, 그거를 우리가 깨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분들한테 좀이라도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1시간이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2분이 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만은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다시 우리 아투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